두만강을 건너서 일부 결심. 민철이는 20살이 되던 해봄 평양이 아닌 함경북도 무산의 작은 집 마루에 앉아 두만강 너머를 바라보았다. 강 건너편 중국 땅의 불빛이 유난히 밝게 보이는 밤이었다. 형, 또 저쪽 보고 있어. 16살 여동생 순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에서는 모두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법을 배웠다. 벽에도 귀가 있다는 말이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언젠가는 민철이 말을 끝맺지 못했을 때 아버지가 방에서 나왔다. 한때 탄광 기사였던 아버지는 이제 허리가 굽고 기침이 잦았다. 배급이 끊긴 지 오래였고 장마당에서 작은 장사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민철아, 들어와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다. 민철은 가슴이 철렁했다. 방 안에는 어머니도 앉아 있었다. 어머니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너 다음 달에 군대 가야 한다는 통지가 왔다. 민철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북한에서 군복무는 보통 10년이었다. 어떤 이들은 13년을 넘기기도 했다. 그 긴 세월 동안 굶주림과 구타, 그리고 끝없는 사상 교육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아버지, 우리 이제 결정해야 한다. 아버지가 민철의 어깨를 잡았다. 내가 군대에 가면 너도 알다시피 이 집안이 어떻게 될지 민철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군대에 가면 가족들은 더욱 감시를 받게 될 것이고 탈출의 기회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돌아올 때쯤이면 부모님은 이미 늙고 병들어 있을 것이다. 어머니는 뭐라고 하세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철아, 어머니는 너희들이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설령 그게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그날 밤 가족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탈출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국경 경비대에 붙잡히면 정치범 수용소 행위였다. 중국에 가더라도 불법 체류자로 살아야 했고 브로커들에게 사기를 당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있는 것도 서서히 죽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삼촌한테 연락해보자. 아버지가 말했다. 중국에 있는 삼촌 말이다. 민철의 삼촌은 5년 전에 두만강을 건넜다. 그 후로 소식이 끊겼다가 작년에 비밀리에 편지가 왔었다.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필요하면 도울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2부 준비. 다음 몇 주간 민철의 가족은 조심스럽게 준비를 시작했다. 아버지는 장마당에서 알게 된 브로커와 접촉했다. 브로커는 중국 돈으로 1인당 3,000위안을 요구했다. 가족 넷이면 총 1만 2천 위안, 북한 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었다. 집을 팔아야 합니다. 어머니가 말했다. 하지만 집을 팔면 당장 의심을 살 것이었다. 대신 그들은 몇 년간 모아둔 것들을 하나씩 처분하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혼수 이불, 아버지의 시계, 민철이 아끼던 중국산 라디오까지. 민철은 국경을 여러 번 넘어본 적이 있는 김씨 아저씨를 만났다. 김씨는 국경 경비대의 교대 시간, 철조망의 약한 부분, 강을 건널 때 주의사항들을 알려주었다. 겨울이 좋아.
강이 얼면 건너기 쉽지. 하지만 너무 추우면 동사할 수도 있어. 봄이나 가을이 적당해. 지금 같은 때 말이야. 경비병들은 돈을 주면 눈 감아주는 놈들도 있어. 하지만 믿으면 안 돼. 돈 받고도 신고하는 개자식들이 많거든. 김 씨는 또 다른 조언도 해주었다. 중국에 가면 조선족들 조심해. 어떤 놈들은 탈북자를 북한에 팔아넘겨. 한 사람당 5천 위안씩 받는데. 민철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도 그 너머에는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것은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민철은 매일 아침 인민반 회의에 나가야 했고 순이는 학교에 가야 했다. 조금이라도 의심을 사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인민반장이 집에 찾아왔다. 동무 요즘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괜찮나? 민철의 아버지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비가 와서 그렇습니다. 곧 나아지겠지요. 민철이는 군대 갈 준비하고 있나? 조국을 위해 헌신할 영광스러운 기회 아닌가. 네, 반장 동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장이 돌아간 후 가족들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다. 3부 두만강. 출발일은 5월 17일로 정해졌다. 보름달이 뜨지 않는 금음날이었다. 브로커는 저녁 10시에 강 근처에서 만나자고 했다. 그날 오후 민철의 가족은 평소처럼 행동했다. 어머니는 장마당에 다녀왔고 순이는 학교에서 돌아왔다. 민철은 친구들을 만나 농구를 했다. 모든 것이 평범한 하루처럼 보여야 했다. 해가 지자 가족들은 작은 배낭 하나씩만 챙겼다. 옷 몇 벌, 약간의 음식, 그리고 중국 돈. 이것이 전부였다. 민철은 자신의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봤다.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모든 추억이 담긴 곳이었다. 형 가자. 순이가 재촉했다. 동생도 떨고 있었다. 밤 9시 30분 가족들은 하나씩 집을 나섰다. 함께 나가면 의심을 살 수 있었다. 민철이 먼저 10분 후 순이, 그 다음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다. 민철은 어둠 속을 걸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매 순간 누군가 자신을 부를 것만 같았다. 하지만 거리는 조용했다. 전기가 부족해 가로등도 꺼져 있었다. 약속 장소는 강변의 한 폐가였다. 민철이 도착했을 때 브로커가 이미 와 있었다. 곧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돈은? 브로커가 물었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돈을 건넸다. 브로커는 빠르게 세어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나를 따라와. 그리고 절대 소리 내지 마. 브로커는 강변을 따라 걸었다. 약 20분을 걸었을 때 철조망이 보였다. 브로커는 특정 지점을 가리켰다. 여기 철조망이 느슨해. 밑으로 기어서 나가. 그 다음 강까지 뛰어. 이 시간에는 경비병 교대 시간이야. 10분 안에 건너야 해. 10분이요? 아버지가 물었다. 그래. 늦으면 죽는 거야. 민철은 심호흡을 했다. 순이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우리 할 수 있어. 브로커가 철조망을 들어올렸다. 민철이 먼저 기어갔다. 철조망이 옷을 긁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순이가 그 다음 어머니와 아버지. 뛰어. 브로커가 속삭였다. 민철은 순이의 손을 잡고 달렸다. 강이 가까워졌다. 물소리가 들렸다. 5월이었지만 물은 여전히 차가웠다. 강변에 도착했을 때 민철은 뒤를 돌아봤다. 부모님이 따라오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느렸다. 허리 때문이었다. 아버지, 빨리요. 그때였다. 서라.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손전등 불빛이 이쪽을 향했다. 경비병이었다. 뛰어. 지금. 민철이 소리쳤다. 민철은 순이와 함께 물에 뛰어들었다. 물은 예상보다 깊었고 추웠다. 순이가 비명을 질렀다. 입 다물어. 헤엄쳐.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다. 한 발, 두 발. 민철은 정신없이 헤엄쳤다. 순이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붙들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도 물에 뛰어들었다. 총소리가 계속됐다. 물속에서 총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더 빨리. 민철은 평생 그렇게 빨리 헤엄친 적이 없었다. 팔이 아팠고 숨이 막혔지만 멈출 수 없었다. 순이가 물을 마시고 기침을 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중국 쪽 강변이 가까워졌다. 민철의 발이 바닥에 닿았다. 그는 순이를 끌어올렸다. 엄마, 아빠, 부모님도 강변에 도착했다. 네 사람은 젖은 몸으로 강변에 쓰러졌다. 숨이 가빴다. 온몸이 떨렸다. 저편에서는 여전히 고함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총소리는 멈췄다. 경비병들은 강을 건너오지 않았다. 국경을 넘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성공했어. 아버지가 헐떡이며 말했다. 우리 성공했어. 민철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같은 별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의 하늘이었다. 자유의 땅이었다. 하지만 안도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을 민철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사부 중국에서 강변에서 회복할 시간도 없이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다. 약속된 중국 브로커였다. 낡은 트럭 한 대가 불을 끄고 다가왔다. 빨리 타. 중국말이 섞인 한국어로 운전자가 말했다. 가족들은 트럭 뒤에 올라탔다. 방수포가 덮여 있었다. 그 아래는 좁고 어두웠다. 트럭은 비포장도로를 달렸다. 몸이 계속 튕겼다. 순이는 민철의 팔에 기대어 작게 울고 있었다. 어머니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안도의 눈물이었을까? 아니면 두려움의 눈물이었을까?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약 2시간을 달렸을까? 트럭이 멈췄다. 방수포가 거쳤고 조선족으로 보이는 중년 여자가 서 있었다. 내려요. 여기서 며칠 있어야 해요. 그곳은 작은 농가였다. 헛강 같은 곳에 이불 몇 장이 깔려 있었다. 다른 탈북자 가족도 두 팀이나 더 있었다. 모두 지치고 두려운 얼굴이었다. 여기가 어디예요? 아버지가 물었다. 길림성 도문시 근처예요.
여기서 당분간 숨어 있어야 해요. 중국 공안들이 요즘 탈북자 단속을 심하게 하고 있어요. 첫 며칠은 악몽 같았다.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갈 수 없었다. 밤에만 조심스럽게 밖에서 볼일을 봤다. 음식은 하루에 2번 라면과 밥이 전부였다. 하지만 북한에서보다는 나았다. 민철은 삼촌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조선족 여자를 통해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다. 여보세요? 삼촌. 민철이냐?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민철은 눈물이 났다. 네, 삼촌. 우리 왔어요. 전화 너머로 삼촌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아버님도 같이? 네, 순이도요. 알았다. 내가 뭐든 해볼게. 기다려라. 삼촌은 5년 전 탈북해서 이제 연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합법적인 신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돈을 좀 벌었다고 했다. 일주일 후 삼촌이 찾아왔다. 5년 만에 보는 삼촌은 많이 늙어 보였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형님. 삼촌이 아버지를 껴안았다. 정말 오셨네요. 동생 고맙다. 삼촌은 계획을 설명했다. 여기 중국에서는 계속 숨어 살아야 해요. 언제 잡혀서 북송될지 몰라요. 한국으로 가야 해요. 한국으로? 네. 거기 가면 탈북자들을 받아줘요. 신분증도 주고 정착금도 줘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까지 가는 길은 험난했다. 중국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가야 했다. 라오스나 태국을 거쳐야 했다. 수천 킬로미터의 여정이었다. 돈은 얼마나 필요해요? 1인당 최소 5,000달러는 있어야 해요. 브로커들한테 주는 돈이에요. 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큰 돈이. 제가 도와드릴게요. 삼촌이 말했다. 반은 제가 내고 나머지는 여기서 일해서 모으세요. 몇 달 걸리겠지만 5부 기다림. 그렇게 민철의 가족은 중국에서의 기다림이 시작됐다. 삼촌의 도움으로 연변의 한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불법 노동자였기에 임금은 정식 노동자의 절반도 안 됐다. 하루 12시간씩 일했다. 민철은 신발 공장에서 일했다. 단순 작업이었지만 힘들었다. 순이는 너무 어려서 일을 할 수 없었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아버지는 허리 때문에 힘든 일을 못했지만 공장 경비 일을 구했다. 가장 힘든 것은 두려움이었다. 매일 공안에게 잡힐까봐 전전긍긍했다. 중국 말을 못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금방 티가 났다. 그래서 일터와 숙소를 오갈 뿐 다른 곳은 가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공장에서 단속이 있었다. 공안들이 들이닥쳤다. 신분증 검사. 민철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주변의 조선족 노동자들이 신분증을 꺼냈다. 민철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다. 너 신분증. 공안이 민철 앞에 섰다. 민철은 입이 바싹 말랐다. 그때 공장장이 달려왔다. 이 친구는 제 조카예요.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왔어요. 조카? 말을 해봐. 민철은 중국어로 떠듬거리며 말했다. 저 신분증 집에
공안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민철을 쳐다봤다. 긴장된 순간이 흘렀다. 공장장이 공안에게 뭔가를 건넸다. 돈 봉투였다. 다음부터는 꼭 가지고 다녀. 공안이 민철을 한 번 더 쏘아보고는 가버렸다. 민철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 공장장이 숨을 크게 내쉬었다. 조심해. 다음에는 못 도와줄 수도 있어. 그 일 이후 민철의 가족은 더욱 조심스럽게 생활했다. 6개월이 지났다. 겨울이 왔다. 중국 동북부의 겨울은 북한보다 더 추웠다. 숙소에는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도 돈은 조금씩 모였다. 삼촌의 도움과 6개월간의 노동으로 드디어 한국 행브로커 비용을 마련했다. 이제 갈 수 있어요. 삼촌이 말했다. 브로커를 소개해 줄게요. 조심해요. 사기꾼도 많으니까. 삼촌이 소개한 브로커는 40대 중국 남자였다. 여러 번 탈북자들을 한국까지 보낸 경험이 있다고 했다. 루트는 이래요. 여기서 곤명까지 기차로 가요. 거기서 라오스로 넘어가요. 라오스에서 태국까지 가면 태국 경찰에 자수해요. 그럼 한국 대사관으로 보내줘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해요. 특히 라오스 넘어갈 때 산을 넘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민철은 고민했다. 여기까지 왔는데 또다시 목숨을 걸어야 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평생 불법 체류자로 숨어 사는 것보다는 나았다. 육부 남쪽으로. 2월 초 민철의 가족은 다시 여정을 시작했다. 삼촌이 연길역까지 배웅을 나왔다. 형님, 꼭 연락해요. 한국 가시면요. 그래, 동생. 고마웠다. 정말 고마웠다. 두 형제는 한참을 껴안고 있었다. 민철도 삼촌을 껴안았다. 삼촌도 꼭 한국 오세요. 나는 여기서 좀 더 돈 벌고 너희가 먼저 가 있어. 기차는 36시간을 달렸다. 중국의 광활함에 민철은 놀랐다.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평원, 큰 도시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다. 곤명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었다. 왕 형은요? 못 와. 나 대신 보냈어. 걱정 마. 똑같아. 민철은 불안했다. 하지만 이미 돈을 지불한 뒤였다. 되돌아갈 수도 없었다. 새 브로커는 가족들을 버스에 태웠다. 라오스 국경까지 간다고 했다. 버스는 또 하루를 달렸다. 민철의 가족은 지쳐 잠들었다. 국경 근처에서 버스가 멈췄다. 산속이었다. 여기서 걸어야 해. 걸어요? 응. 국경 검문소는 못 가. 산으로 넘어야 해. 밤이었다. 브로커는 손전등 하나만 들고 앞장섰다. 민철의 가족과 다른 탈북자 2가족, 총 11명이 브로커를 따라 산을 올랐다. 산길은 험했다. 정식 등산로도 아니었다. 나무 뿌리와 돌이 가득했다. 아버지가 자꾸 넘어졌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부축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계속 가자. 몇 시간을 걸었을까? 순이가 더 이상 걷지 못하겠다고 했다.
민철이 동생을 업었다. 순이는 16살이었지만 영양실조로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았다. 새벽 무렵 브로커가 멈춰 섰다. 여기가 국경이야. 저 계곡 넘으면 라오스야. 계곡은 깊고 어두웠다. 로프도 없이 맨손으로 내려가야 했다. 조심해. 여기서 떨어지면 죽어. 민철이 먼저 내려갔다. 바위를 붙잡고 한 발씩 내디뎠다. 돌이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계곡 아래로 사라졌다. 순이를 내려보내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동생은 겁에 질려 울고 있었다. 순이야, 괜찮아. 형이 아래서 잡아줄게. 천천히 내려와.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바위를 잡았다. 민철은 아래서 동생의 발을 잡아 디딜 곳을 알려주었다. 30분이 넘게 걸려서 순이가 내려왔다. 부모님도 천천히 내려왔다. 아버지의 손에서 피가 났다. 바위에 긁힌 것이었다. 모두가 계곡을 건넜을 때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브로커가 말했다. 축하해. 이제 라오스야. 하지만 안도하기에는 이르렀다. 라오스에서도 여전히 불법 체류자였고 태국까지는 아직 멀었다. 칠부 라오스와 태국. 라오스에서 브로커는 가족들을 작은 마을의 게스트하우스에 숨겼다.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좁은 방에서 일주일을 기다렸다. 태국으로 가는 차량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그 일주일 동안 민철은 다른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이는 3년 동안 중국에서 숨어 살았다고 했다. 어떤 여자는 중국 남자에게 팔려갔다가 도망쳤다고 했다. 모두 자유를 찾아 긴 여정을 하고 있었다. 한국은 어떤 곳이래요? 순이가 물었다. 한 중년 여자가 대답했다. 자유로운 곳이래.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대. 굶지 않아도 되고. 정말요? 그래. 그리고 우리 같은 탈북자들을 돕는 사람들이 많대.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일주일 후 밤에 트럭이 왔다. 15명의 탈북자들이 트럭 뒤에 올라탔다. 또다시 방수포 아래의 어둠이었다. 라오스에서 태국까지는 이틀이 걸렸다. 국경을 넘을 때가 가장 위험했다. 브로커가 라오스 경찰에게 뇌물을 줬다. 경찰은 트럭을 대충 검사하고 통과시켰다. 태국에 들어섰을 때 브로커가 말했다. 이제 방콕까지 가. 거기서 경찰서에 자수해. 그럼 이민국으로 보내죠. 거기서 한국 대사관 사람들이 와. 자수요?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야 해. 태국은 북한이랑 수교국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를 북한으로 안 보내. 대신 한국으로 보내줘. 방콕에 도착한 것은 3월 초였다. 더운 날씨에 민철의 가족은 땀을 흘렸다. 북한의 추운 겨울과는 너무 달랐다. 브로커는 가족들을 경찰서 근처에 내려주고 떠났다. 들어가. 북한에서 왔다고 해. 영어 못해도 돼. 노스 코리아라고만 하면 알아들어. 민철은 심호흡을 했다. 가족들의 손을 잡았다. 가자. 이제 거의 다 왔어.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태국 경찰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다. 민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노스 코리아. 8부 하나원.
경찰서에서 이민국으로, 이민국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그 과정이 2주가 걸렸다. 한국 대사관 사람들이 왔을 때 민철은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가실 겁니다. 한국말이었다. 고향 말과는 억양이 달랐지만 같은 언어였다. 서류 절차를 마치고 가족들은 비행기에 올랐다. 민철의 생애 첫 비행기였다. 창밖으로 구름 위에 세상이 펼쳐졌다. 순이는 신기한 듯 창밖을 바라봤다. 형, 우리 정말 한국 가는 거지? 그래. 정말이야.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는 3월 말이었다. 북한을 떠난 지 꼭 10개월 만이었다. 두만강을 건넌 5월의 그날부터 중국에서의 6개월, 그리고 험난한 남쪽으로의 여정. 공항에서 가족들은 국가정보원 사람들의 안내를 받았다. 조사 과정이 있다고 했다. 탈북 경위, 북한에서의 생활, 간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그 후 민철의 가족은 하나원으로 갔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곳이었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새로운 세계를 배우는 시간이었다. 한국의 역사, 민주주의, 자본주의, 인터넷, 스마트폰. 모든 것이 낯설었다. 민철 씨, 이게 스마트폰이에요. 이걸로 전화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사진도 찍어요.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민철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작은 기계 하나로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순이는 적응이 빨랐다. 젊었기 때문이었다. 금방 스마트폰을 다루는 법을 배웠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 억양을 따라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힘들어했다. 특히 아버지는 북한에서의 사상 교육이 너무 깊이 박혀 있었다. 한국의 자유로운 문화가 때로는 충격적이기도 했다. 이렇게 자유로워도 되는 건가? 아버지가 어느 날 말했다. 아버지, 이게 정상이에요. 북한이 이상한 거예요. 민철이 대답했다. 하나원에서 민철은 검정고시를 준비했다. 북한에서의 학력은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20살이었지만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었다. 밤늦게까지 공부했다. 수학, 영어, 과학. 북한에서 배운 것과는 너무 달랐다. 특히 역사가 그랬다. 북한에서 배운 역사는 대부분 거짓이었다. 한국 전쟁이 북한이 일으킨 거였어. 민철은 충격을 받았다. 그럼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했어요. 북한에서는 미국과 남한이 먼저 쳐들어왔다고 배웠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새로운 시작. 6월 말 민철의 가족은 하나원을 나왔다. 정착금을 받았다. 1인당 800만 원. 가족 넷이면 3,200만 원이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돈이었다. 정부는 또한 아파트도 지원해 주었다. 경기도의 작은 도시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다. 방 2개에 화장실, 부엌이 있었다. 처음으로 가족만의 공간이 생겼다. 와! 순이가 감탄했다. 우리 집이야, 형. 그래. 우리 집이야.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신기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왔다. 전기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졌다.
냉장고에는 음식을 보관할 수 있었다. 북한에서는 꿈도 못 꾸던 것들이었다. 하지만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민철은 여러 곳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졌다. 탈북자라는 이유였다. 또는 학력 부족이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지원자로 결정했습니다. 20번도 넘게 그 말을 들었다. 민철은 좌절했다. 자유의 땅이라고 했는데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다니. 아버지는 건강 문제로 일을 할 수 없었다. 허리와 폐가 좋지 않았다. 탄광에서 일했던 후유증이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지만 나이 때문에 힘들어했다. 순이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검정고시를 통과해서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하지만 학교 생활이 쉽지 않았다. 오빠. 어느 날 순이가 울면서 왔다. 애들이 날 놀려. 뭐라고? 빨갱이래. 북한에서 왔다고. 민철은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순이에게 말했다. 신경 쓰지 마. 그런 애들은 무식한 거야.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지만 억양도 이상하고 모르는 것도 많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조금만 참아. 민철 자신도 적응이 어려웠다. 한국 사람들은 빨랐다. 말도 빨리 하고 걷는 것도 빨랐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했다. 스마트폰 앱, 유행어, 드라마. 따라가기 버거웠다.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이었다. 한국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중국에 있는 삼촌이 그리웠다. 북한에 남겨둔 친구들도 그리웠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10부 희망. 6개월이 지났다. 겨울이 왔다. 민철은 드디어 일자리를 구했다. 공장이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곳이었다. 힘들었지만 월급은 나쁘지 않았다. 월 250만 원. 첫 월급이야. 민철이 봉투를 가족들에게 보여줬다. 아들.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정말 고생 많았다. 그 달에 민철은 가족들을 식당에 데려갔다. 삼겹살집이었다. 고기를 실컷 먹었다. 북한에서는 명절에나 먹을 수 있던 고기를. 맛있다. 순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왜 울어? 행복해서. 민철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왔다. 자유의 땅에서 가족들과 함께 고기를 먹고 있었다. 순이는 학교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친구도 생겼다. 탈북자라는 것을 이해해주는 착한 친구들이었다. 성적도 올랐다. 똑똑한 아이였다. 오빠, 나 대학 가고 싶어. 대학? 응. 선생님이 되고 싶어. 북한에서 온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민철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 수 있어. 너라면 할 수 있어. 민철 자신도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이제 대학에 지원할 자격이 생겼다. 탈북자 특별 전형이 있었다. 공부를 더 하고 싶었다. 더 나은 일자리를 얻고 싶었다.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했다.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다. 북한에서는 가질 수 없던 희망. 1년이 지났다.
민철은 지역 대학의 경영학과에 합격했다. 장학금도 받았다. 탈북 학생을 위한 장학금이었다. 입학식 날 가족들이 모두 왔다. 자랑스럽다, 아들. 아버지가 말했다. 아버지는 많이 건강해졌다. 한국에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그때 결단을 내리지 않았으면 우리 모두의 덕분이지. 민철은 대학 캠퍼스를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봄 하늘이었다. 2년 전 두만강을 건너던 그날 밤의 어두운 하늘과는 달랐다. 그날 밤 민철은 중국에 있는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다. 삼촌, 저 대학생이 됐어요. 정말. 민철이 정말 잘했다. 삼촌은 언제 오실 거예요? 곧. 돈 좀 더 모으면. 1년 안에는 갈게. 기다릴게요. 한국에서 만나요. 전화를 끊고 민철은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삶이 있었다. 꿈이 있었다. 희망이 있었다. 민철도 이제 그들 중 하나였다. 자유로운 사람. 꿈을 꿀 수 있는 사람. 에필로그. 5년이 지났다. 민철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다. 작은 무역 회사였지만 일은 재미있었다. 중국어를 할 줄 알아서 중국 거래처를 담당했다. 순이는 대학교 3학년이 됐다. 교육학과였다. 여전히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남자친구도 생겼다. 순이를 이해해주는 좋은 사람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조용히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취미로 텃밭을 가꿨다. 어머니는 탈북자 모임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새로 온 탈북자들을 돕는 일이었다. 삼촌도 2년 전에 한국에 왔다. 지금은 민철의 집 근처에 살고 있었다. 명절이면 함께 모여 식사를 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삼촌네 가족까지 포함해서 8명이었다. 고기를 굽고 이야기를 나눴다. 민철아,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삼촌이 물었다. 좋아요. 다음 달에 중국 출장 가요. 중국으로.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요. 합법적으로 가는 거니까. 민철은 웃었다. 5년 전 불법으로 국경을 넘던 자신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중국을 오가게 됐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 형, 북한 생각나? 순이가 물었다. 민철은 잠시 생각했다. 가끔. 친구들 생각나. 고향 산천도 그립고.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야.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은 이제 그들의 집이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차별도 있었고 적응도 어려웠다. 하지만 자유가 있었다. 희망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였다. 저녁이 되자 민철은 혼자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다. 서울 방향에 불빛이 보였다. 민철은 주머니에서 작은 돌멩이를 꺼냈다. 두만강에서 주운 돌이었다. 그날 밤 강을 건너고 나서 주머니에 넣어뒀던 것이다. 그 돌을 보면 두만강이 생각났다. 차가운 물, 총소리, 두려움.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각났다. 강 건너편의 자유.
새로운 삶. 잘 왔어. 민철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정말 잘 왔어.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민철은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다. 자유의 바람이었다. 이제 민철에게는 미래가 있었다. 북한에서는 가질 수 없던 미래.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미래. 민철은 돌을 주머니에 다시 넣고 미소 지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갔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끝. 이 이야기는 수많은 탈북자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창작물입니다. 실제로 많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합니다. 그들의 용기와 희망을 기억해야 합니다.